중국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장기적인 어떤 확장 전략에 있어서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를 가져가고자 한다. 그 위안화 국제화는 이미 한 30년 전부터 중국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보편적으로 내가 위안화를 갖고 있으면 나의 자산 증식과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를 생각을 하고 갖고 있어야 되는데 중국 경제가 불안하면 누가 그걸 갖고 있겠어요. 이제 이도저도 안 되니까 뭐 이제 이렇게 가는 건데 적어도 그 반열에 들어가려면 그 나라 경제가 세계적으로 믿음을 줘야 된다. 그런데 아직 중국은 거기까지는 못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급하죠. 조급한데 그래도 계속 시도를 할 겁니다. 인민폐 국제화. 네, 많은 우리 구독자분들이 그런 생각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혹은 정책이 이런 동향이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는 것은 국민들이 알므로써, 그렇죠. 여러분들이 알므로써 그게 가능한 것이다. 그래야 지적할 수 있고 또 소위 권력이 혹은 정치인이 정책이 그에 맞게 그 이상으로 상응하게 대응할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저도 정말 이 해군 생활한 해군 병장 예비역 병장이죠. 예비역 민방위 병장이라고 해야 되나? 으로서 정말 재밌는 게 중국 어선이 벌인 그물 여기에 스크류가 감겨가지고 맞습니다. 사고도 나고 배도 고장 나고 침몰도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중국의 영토 확장 전략을 좀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두 번째 주제가 저는 이제 영토는 눈에 보이는 건데 위안화 확장 전략을 좀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제가 교수님하고 지금 인터뷰를 진행하기 직전에 한 기자로부터 질문을 받았는데 질문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외환 결제 비중 중에 위안화 결제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올해 들어서의 모습이지만 중장기적으로도 보면 물론 이 지급 결제 시장에서 달러화의 비중이 크게 줄어들진 않았지만 달러화를 제외한 나머지 기축통화국들의 비중이 많이 줄고 위안화 지급 결제 비중이 늘어난 거는 이건 팩트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중국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장기적인 어떤 확장 전략에 있어서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를 가져가고자 한다. 이 부분에는 혹시 동의를 하십니까? 당연히 중국의 목표에 있죠. 네. 그 위안화를. 그런데 이제 위안화가 네. 뭐 미국 같은 기축 통화가 되려면 잘 아시다시피 그 경제에 대한 믿음감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은 절대 안 망할 거야. 예, 그런데 사실은 뭐 채권 시장에 문제가 생기고 주식 시장에 문제가 생기고 이러니까 이거 미국 것도 잘 못 믿는 거 아니야? 네. 뭐 그러면서 뭐 무디스 같은 데서 예를 들어서 신용 등급을 그 다운시키고 이러니까 이제 미국도 아닌가 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그 위안화 국제화는 이미 한 30년 전부터 중국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거를 한 게 이제 1대1로 전략을 통해서 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 국제 결제 화폐를 만들어 갖고 해야 되는데 이게 국제 결제 화폐의 가장 큰 핵심은 월드와이드 유즈거든요. 네. 보편적으로 사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보편적으로 내가 위안화를 갖고 있으면 나의 자산 증식과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를 생각을 하고 갖고 있어야 되는데 중국 경제가 불안하면 누가 그걸 갖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경제가 세계적인 경제 대국 세계 2위의 경제 체제가 됐으니까 국제사회에 중국 경제에 대한 믿음감이 심어지면 그건 늘어날 거예요. 네. 뭐 누가 하지 말라 그래도 그렇죠. 늘어나게 돼 있고 지금 뭐 김 교수님 더 잘 아시지만 중국과 미국이 전 세계 GDP의 45%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국과 미중이 지금 전 세계 소비 시장의 또 45%를 차지하고 있어요. 워낙 강력한 세력들이고 여기에서 뭐 이긴다 진다가 아니고 적어도 중국 입장에서는
이기지는 못하더라도 비기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안정적으로 위안화 시장을 가지고 가면 달러를 극복하지는 못하지만 네. 그 밑에 단계에서의 뭔가를 해볼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은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1대1로가 이제 본격적으로 2013년, 14년부터 추진이 됐고 그때는 어마어마한 달러 외환 보유고를 갖고 있었잖아요. 네. 그럼 이제 따지면 10여 년 된 건데 30년 계획을 원래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중국은. 그래서 그 30년 정도가 지나면 분명한 그 뭐 달러를 극복하지는 못하더라도 상당한 정도의 국제화를 이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을 하는 그 준비 작업들이 굉장히 많았죠. 이 지금 이제 미국이 무서운 이유는 미국이 국제 시스템을 다 제공을 했잖아요. 월드뱅크라든가 IMF라든가 뭐 은행 메커니즘을 다 제공을 했고 그 다음에 해상 군사력을 가지고 바다의 평화를 지켰고 중국이 좀 흉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다가 중국과 러시아가 특히 그 푸틴이 우크라이나와 전쟁하면서 전비를 마련할 방법이 없는데 그거를 결국은 이제 에너지를 팔아서 그거는 이제 인민폐 결제를 하지 않습니까? 인도하고 또 인도가 또 많이 사줬지만 어쨌든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지금 인민폐를 세계적 화폐로 만들려는 생각은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뒷받침하려면 중국 경제는 믿을만해라는 인식을 줘야 되거든요. 네. 우리가 일본도 잃어버린 30년 막 이런 얘기하지만 엔에 대한 믿음이 있잖아요. 네. 그죠? 달러 그다음에 유로보다 그래도 엔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도저도 안 되니까 금 뭐 이제 이렇게 가는 건데 적어도 그 반열에 들어가려면 그 나라 경제가 세계적으로 믿음을 줘야 된다. 그런데 아직 중국은 거기까지는 못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급하죠. 네. 조급한데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흐름은 가지고 있다. 그리고 계속 시도를 할 겁니다. 인민폐 국제화. 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도 한번 의견을 드려보면 교수님 제 생각을 한번 평가해 주시면 어떨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숙제를 드리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미국의 기축통화적 지위를 뺏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뭐 제가 살아있는 생애 동안에는 적어도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데 어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냐면 세계 한 지급 결제 시장에서 한 200% 기준으로 지금 달러화가 한 88% 정도 차지하는데, 그러니까 100% 기준으로 이제 44%니까, 그러니까 세계 지급 결제 시장에서 44%가 달러다. 100% 기준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달러만 기축 통화가 아니라 영국 파운드화도 기축 통화고, 스위스 프랑, 스웨덴 크로나, 유로존 유로화, 일본 엔화, 캐나다 달러도 다 기축 통화인데, 그리고 위안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달러화의 기축통화적 지위를 뺏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나머지 기축통화국들보다는 세게 그렇죠. 존재하려 할 것이고, 그거부터가 상당한 뭐 중국 입장에서는 뭐 세뇨리티 효과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국제 기축통화국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세계가 둘로 분절화되고 있잖아요. 미국 우방국, 중국 우방국. 그럼 적어도 미국이 세계 지구본을 좀 잘라보면 한 3분의 2를 동맹국적 지위로 가져가고 달러화를 지급 결제 통화로서 기축 통화로서 지위를 유지할 수 있지만, 중국은 또 나름 3분의 1의 권역을 중심으로 그 3분의 1 권역 내에서의 또 기축 통화 국적 지위를 가져가는 이런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전혀 다른 생각도 좋으니까 교수님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지금 어쨌든 이제 트럼프 행정부 들어오고 나서 그 전부터도 이제 진영화가 되고 있다라는 논리를 굉장히 많이 펼쳤는데 특히 트럼프 대통령 들어오고 나서는 이제 그 중국 중심의 공급망 질서 자체를 완전히
깨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건 네. 바이든도 IPEF라는 걸 통해서 했었지만 예.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면 미국과 미국에 동조하는 그 소위 공급망 구조 한 축, 그 다음에 중국과 중국의 공급망에 의존하거나 동조하는 한 축,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 가운데서 그 어디를 택하지 하는 생각은 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당분간은 그 구조로밖에 갈 수가 없다. 왜? 중미가 협력을 하지 않는다는 대전제가 있으니까. 네. 그런데 베센트 장관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중국하고 완전히 디커플링 하려는 건 아니다. 그러나 반도체나 이런 특수 이중 용도나 전략 물자에 대해서는 디커플링을 하겠다라는 의도도 비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어디에 줄을 서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미 돼 있는 거예요. 네. 만약에 그런데 안 들어가는 제품 있다면, 그런 기술을 안 갖고 있다면 선택하면 돼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의 핵심 국가고 장비는 미국 걸 써야 되고 소재 부품은 또 일본 걸 일부 써야 되고 그다음에 미국과 협력하고 있는 네덜란드 ASML도 써야 되고 이제 이런 구조란 말이에요. 네. 중국은 상대적으로 하이엔드 반도체는 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거는 양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제가 뭐 반론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건 당연히 지금 현상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당분간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저런 정책을 펼치고 중국이 강경하게 저항하는 이런 시스템이 간다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만일 둘이서 내가 잘못했어. 우리 화해하고 같이 협력해서 해보자. 그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결국은 이렇게 갈라져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저기서 우리 스탠스를 취하지라는 게 이제 네,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저 그 부분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거는 사안별로 갈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왜냐하면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고 그러는 거. 마찬가지로 사실 한국의 경제 성장의 상당 부분은 전 세계가 어려울 때 중국이 나홀로 성장을 했고 거기에 약 80%의 중간재를 중국에 수출하고 그러면서 나도 성장한 나라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구조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리적으로 가깝고 중국이 그렇게 오기 때문에 네. 그런 그 부분을 우리가 활용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이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그렇게 어느 정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사안별로 선별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문제는 우리는 선별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좀 중국이나 미국이나 중국이 그건 선별적이 아니고 당신들 쟤네 편 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소통이 계속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쉽게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 들어서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할 기회를 국내 혼란 정국 때문에 못했고 중국도 뭐 사실은 이제 10월 말에 에이펙 회의를 하면 뭐 온다고 하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뭐 서해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들 이런 거 보면 이게 오히려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을 좀 콕콕 찍어서 지금 뭐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원론적이지만 어느 한쪽에 올인할 수는 없는 거다. 다만 한미는 동맹 구조예요. 군사 행동도 같이 할 수 있고 한중은 협력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동맹 구조와 협력 구조는 분명히 차별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 점을 우리가 분명히 인지를 하고 선별적으로 양측에 말을 하면서 가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잘 쓰는 표현이 있는데 미중은 설득의 대상이다. 선택의 대상이 아니고 네. 우리가 선택한다고 해결되면 선택하죠. 네.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설득을 해나가는 수밖에 없다.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도 있거든요. 그런 걸 이제 극대화해서 그 전략적 가치도 분명히 있잖아요. 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가끔 드리는데 미국의 입장에서 봐도 얼마 전에 한국은 항공모함 같은 존재다. 그거는 이제 원래 미국이 대만한테 썼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한테도 쓰기 시작했어요. 그만큼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거거든요. 한국이 있음으로 해서 북한도 견제하고 북러도 견제하고 가장 핵심인 중국을 견제하는 아주 좋은 위치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 서울에서 북경까지 베이징까지 1,000km밖에 안 떨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가까운데 그 진짜 중국의 코앞에 네. 우방이 있다라는 거, 동맹이 있다라는 게 미국 입장에서는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중국을 견제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서서 그럴 필요 없지만 그 한미 동맹 구조니까 그런 거는 따라가 주는 거고 당연히 동맹이 중요하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그래도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뭐 군사안보 협력이 밥을 모든 걸 먹여주는 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한쪽에 이렇게 선택을 해서 확 가지 않아서 양측으로부터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얘기를 들을지 몰라도 우리는 동맹 구조와 협력 구조의 차별성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선택적 설득 이런 것들을 협력 이런 것들을 저는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도 세계 10위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로서 네. 그런 방향을 좀 가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원론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 이 새 정부 출범해서 미중 간의 갈등은 지속되고 있고 또 중국은 위안화를 국제화하기 위한 30년 동안의 구상을 지금 열심히 펼쳐나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그 외교적으로 잘 이 숙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무역은 어쩌면 뭐 협상이고 경제고 전략일지 몰라도 외교는 예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이 실마리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잘 이런 어려운 문제를 좀 외교적인 전략으로서 설득이라는 관점에서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